제 이름은 리아 벤나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제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해온 이야기죠. 때론 믿기 어려울 만큼 슬프고 때론 기적이라 생각될 만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한순간에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제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평범한 교사로 살던 저는 단 하루 만에 가족과 집, 그리고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로 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한국 땅에서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가족의 의미, 인연의 기적, 그리고 사랑의 힘을 새롭게 배우게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저와 함께 웃고 울고 그리고 삶의 놀라운 아이러니를 느끼셨으면 합니다. 정말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때로는 그 예상치 못한 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찾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법이니까요.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모든 것이 무너지던 그날부터.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텔아비브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던 날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매일 아침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죠. 우리 쌍둥이 아이들 다니엘과 미리암도 같은 학교에 다녔어요. 남편 요셉은 건축기사로 일하며 우리 가족을 책임졌고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화요일이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때 폭발음과 함께 도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뛰어다녔죠. 리아 선생님, 건물이 무너졌대요. 당신 남편이 일하는 현장이. 동료 교사가 달려와 말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다니엘과 미리암이 오늘 아빠 일터에 놀러 갔다는 것이 생각났거든요. 정신없이 달려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건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구조대가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찾고 있었어요. 3시간의 기다림은 영원처럼 느껴졌죠. 결국 구조대장이 저에게 다가와 모자를 벗었을 때 이미 알았어요. 제 가족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정말 죄송합니다, 벤나탄 씨. 단 하루 만에 저는 남편과 2 아이를 잃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일주일을 보냈죠. 그런데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저를 위로하러 오시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달 만에 저는 모든 가족을 잃었습니다. 텔아비브에 있는 작은 아파트, 그 공간에 홀로 남겨진 저는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어요. 학교에 복귀하려 했지만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희 쌍둥이가 생각났죠.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보험금으로 잠시 버텼지만 곧 바닥이 났고 집세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국가복지 시스템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기다림은 길었고 제 상태는 점점 악화됐어요. 저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인터넷을 검색하다 국제결혼 브로커 광고를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스쳐 지나갔지만 다시 한번 들어가 보았죠. 아시아 국가들 그 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정보가 있었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저는 브로커에게 연락했고 한국에 있는 남성과의 만남이 주선됐습니다. 사진 속 그 남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서의 삶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렇게 저는 2024년 초여름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남편과 아이들의 사진 한 장과 어머니가 주셨던 목걸이뿐이었어요. 비행기 창문 밖으로 텔아비브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죠. 과연 한국에서 제게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습한 여름 공기가 저를 반겼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박정수 씨를 만났어요.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고 깊은 주름이 얼굴을 덮고 있었죠. 리아 씨, 맞죠? 박정수 씨는 어색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저도 간단히 배운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죠. 그게 제가 아는 유일한 한국어였으니까요. 침묵 속에 공항을 빠져나와 그의 차에 탔습니다. 강원도까지 3시간 정도 걸려요. 그 말 이후로 박정수 씨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말을 걸기 어려웠죠.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서울의 높은 빌딩들, 그리고 점차 산과 들판으로 바뀌는 경치. 이스라엘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여기 강원도예요. 우리 집은 산 근처에 있어요. 박정수 씨의 집은 작은 시골 마을의 끝자락에 있었어요. 주변에는 다른 집이 몇 채 보였고 그 뒤로는 울창한 과수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컸지만 오래돼 보였어요. 기와 지붕의 나무로 된 문과 창문, 그리고 조금 낡은 벽대. 들어와요. 현관문을 열자 냉랭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집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지만 삶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죠. 가구는 오래된 것들이었고 벽에는 사진 한 장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정수 씨는 제 가방을 작은 방으로 옮겨줬어요. 당신 방이에요. 쉬세요. 저녁 준비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박정수 씨는 나가버렸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침대, 오래된 서랍장, 그리고 창문 하나. 이게 제 새로운 집이라니.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요. 저녁 식사는 조용했어요. 박정수 씨가 차려놓은 밥과 몇 가지 반찬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이었어요. 김치는 너무 매웠지만 배고픔에 억지로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박정수 씨가 물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 지었죠. 식사 후 박정수 씨는 짧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과수원을 가꾸며 살았다고 해요.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결혼도 안 했었대요. 49살까지 혼자 살다가 브로커를 통해 저를 만나게 된 거죠. 왜 국제 결혼을 결심하셨어요? 용기를 내물었어요. 박정수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외로워서요. 이제 나이도 많고 가족이 있었으면 해서.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옳은 결정이었을까? 완전히 낯선 나라, 낯선 사람과의 살.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저를 기다리는 사람도 저를 위한 자리도 없었으니까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어느새 지친 몸과 마음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어요. 잠시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지만 곧 현실을 기억해냈죠. 한국 강원도 박정수 씨의 집. 방 밖으로 나가니 부엌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조심스레 인사했죠. 박정수 씨는 테이블에 간단한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잘 잤어요? 네. 테이블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침 식사도 대화 없이 조용히 진행됐어요. 박정수 씨는 식사를 마치자 일어섰습니다. 오늘 과수원에 가야 해요. 집에 있어도 돼요. 냉장고에 음식 있어요. 그리고는 모자를 쓰고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집이라고요? 이방인 같은 기분이었어요. 용기를 내서 집안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거실은 단출했고 오래된 TV와 소파가 있었죠. 부엌은 깨끗했지만 아주 기본적인 물건들만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이 하나 더 있었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아마 박정수 씨의 방일 테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과수원으로 나가보기로 했어요. 이스라엘의 건조한 기후와 달리 한국의 여름은 습했지만 그래도 나무들 사이를 걷는 것은 기분 좋았습니다. 사과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푸른 열매들이 달려 있었죠. 멀리 과수원에서 일하는 박정수 씨의 모습이 보였어요.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죠. 비에 젖은 옷을 갈아입고 창가에 앉아 빗방울을 바라봤습니다. 텔아비브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었어요.
그때 문득 다니엘과 미리암이 비를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지 생각이 났고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어 박정수 씨가 돌아왔어요. 빗속에서 일했는지 옷이 흠뻑 젖어 있었죠. 비가 많이 왔네요. 대화를 시작해 보려 했어요. 네.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우리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밥 먹었어요? 날씨가 좋네요. 과수원 일은 어때요? 그 정도의 짧은 대화뿐이었죠. 박정수 씨는 말이 정말 없었어요. 처음에는 언어의 장벽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의 성격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혼인신고를 하러 읍사무소에 갔어요. 아무 의식 없이 서류에 서명하는 것으로 우리는 법적인 부부가 됐습니다. 결혼식은 없었어요. 박정수 씨는 필요 없다고 했죠. 이상하게도 섭섭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축하할 사람도 기뻐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낯선 사람과의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방을 쓰고 식사 시간 외에는 거의 마주치지 않는 이상한 동거 같았어요. 박정수 씨는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과수원에서 일했습니다. 왜 따로 방을 써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박정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그런 거예요. 천천히 알아가는 거예요. 이상한 대답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게 정말 한국의 문화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박정수 씨가 준 태블릿으로 언어 앱을 다운받았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공부할 시간은 충분했어요. 그래도 한국어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어와 너무 달랐거든요. 마을에 나가는 것도 두려웠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외국인 여성,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온 여자라니. 모두가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가끔 슈퍼마켓에 가면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은 알아듣지 못해도 그 눈빛은 이해할 수 있었죠. 그렇게 외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정수 씨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고 마을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죠. 이곳에서의 제 삶은 그들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인가? 하지만 답은 항상 같았어요. 돌아갈 곳은 없었으니까요. 결혼 생활 3개월째 아침부터 심한 메스꺼움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음식이 맞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놀라움과 공포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떻게 말해야 하지? 저녁 식사 시간 용기를 내어 박정수 씨에게 말했어요. 저 임신한 것 같아요. 박정수 씨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눈이 커지더니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기쁜 건지 당황한 건지. 정말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어요. 네. 테스트기로 확인했어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박정수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죠. 그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당신 주려고 샀어요. 이제 필요할 것 같아서. 상자 안에는 임산 부용 비타민과 따뜻한 양말, 그리고 작은 곰 인형이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날 이후로 박정수 씨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제 상태를 물어봤고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사왔죠. 주말에는 병원에 데려가 정식으로 임신 확인을 받았어요. 의사는 태아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병원을 나오며 박정수 씨가 물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몇 개월 후에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아이든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임신 소식은 마을에도 퍼졌어요.
슈퍼마켓에 가면 아주머니들이 이제는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과일을 더 넣어주기도 했죠. 외국인 신부에 대한 호기심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적대감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우리 애기 이름은 뭐로 할까요? 어느 저녁 박정수 씨가 물었어요. 한국 이름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답했죠. 민재. 어때요? 민재는 민첩하고 재능이 많다는 뜻이에요. 민재. 예쁜 이름이네요. 입속으로 몇 번 소리내 보았어요. 임신 6개월 때 박정수 씨는 작은 방을 아기 방으로 꾸미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가구들을 치우고 새 침대와 작은 옷장을 들였죠. 벽에는 귀여운 동물 그림도 붙였고요. 처음으로 이 집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것처럼 민재에게도 해주고 싶어요. 박정수 씨가 아기 방을 꾸미며 말했을 때 처음으로 그의 가족에 대해 언급하는 걸 들었어요. 하지만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여전히 그의 과거는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임신 말기에 접어들자 몸이 무거워졌어요. 박정수 씨는 과수원 일을 줄이고 집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저를 차에 태우고 근처 호수나 산책로로 데려가기도 했죠.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2023년 겨울 제 생일날 진통이 시작됐어요. 박정수 씨는 놀라서 허둥지둥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민재가 태어났어요. 작고 건강한 남자아이였죠. 예쁘네요. 박정수 씨가 민재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재의 탄생으로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고 매일 새로운 일이 생겼죠. 박정수 씨는 놀라울 정도로 좋은 아버지였어요. 퇴근 후에는 항상 민재를 안고 놀아주었고 기저귀도 망설임 없이 갈아줬죠. 내가 평생 기다려온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박정수 씨가 잠든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실수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아직 사랑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가족이라는 느낌이 생겼어요. 민재가 태어난 지 1년 그는 건강하게 자랐고 첫걸음마도 뗐어요. 우리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박정수 씨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민재에게만큼은 다정했고 저에게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재의 첫 생일 파티를 막 끝낸 다음 날이었어요. 민재의 첫 생일 다음 날 박정수 씨는 평소처럼 과수원으로 일하러 갔어요. 저는 집에서 민재와 놀아주며 시간을 보냈죠. 점심시간이 지나도 박정수 씨가 돌아오지 않아서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보통은 항상 점심을 집에서 먹었거든요. 아빠가 늦네. 과수원에 가볼까? 민재를 안고 과수원으로 나갔어요. 멀리서 과수원 사다리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죠. 불길한 예감에 서둘러 달려갔어요. 박정수 씨가 사다리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수 씨, 정수 씨.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맥박은 약했어요. 민재를 한쪽에 내려놓고 필사적으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도와줬어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심장마비입니다. 상태가 매우 위급해요. 중환자실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민재는 옆집 아주머니께 맡겼죠. 병원 의자에 앉아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족을 모두 잃었을 때처럼 또다시 누군가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새벽 3시 의사가 저를 불렀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럴 수는 없어요. 또다시 왜 제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의사는 계속 말했어요. 환자분이 의식이 잠깐 돌아왔을 때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민재를 잘 키워주세요. 그렇게 박정수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질환이 있었지만 본인도 몰랐다고 해요. 과수원에서 일하다 갑자기 발작이 왔던 거죠. 장례식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치러졌어요. 낯선 문화의 장례식이었지만 모두가 저와 민재를 돕고 위로해 주셨죠. 박정수 씨의 친척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정말 그는 이 세상에 혼자였던 걸까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민재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까?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여기 한국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언어도 문화도 여전히 낯설었는데. 엄마.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눈물을 닦고 아이 방으로 갔죠. 잠에서 깬 민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제 전부라는 것을,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요. 괜찮아, 우리 아가. 엄마가 여기 있어. 다음 날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재를 위해 여기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마을에 작은 식당이 있는데 거기 주인 할머니가 일손을 구하고 계세요.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저는 마을 시내에 있는 작은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민재를 안고서요. 식당은 마을 시내 중심가에 있었어요. 낡은 간판에 행복식당이라고 적혀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따뜻한 국물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몇몇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심스레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저와 민재를 보시더니 잠시 멈추셨어요. 아, 외국인 아가씨구나. 박정수 집 며느리지? 놀랐어요. 소문이 빠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알려져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네. 일자리를 찾고 있어서요. 할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요리할 줄 알아? 이스라엘 요리는 할 수 있어요. 한국 요리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그래. 설거지부터 시작해볼래? 지금 바로. 그렇게 저는 그날부터 행복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설거지와 청소를 주로 했죠. 민재는 할머니가 주방 한쪽에 만들어준 작은 공간에서 놀게 했어요. 신기하게도 민재는 할머니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할머니를 따라다녔죠. 이 아이 눈빛이 총명하네. 할머니는 가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죠. 일주일 정도 지나자 할머니는 저에게 간단한 요리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 끓이는 법, 밑반찬 만드는 법 등을 하나씩 알려주셨죠.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요리는 손으로 배울 수 있었어요. 이거 맛있네. 제가 처음으로 끓인 된장찌개를 맛본 할머니의 한마디가 그렇게 기뻤어요. 작은 성취감이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이었죠. 점점 식당 일에 익숙해졌고 한국어도 조금씩 늘었어요. 손님들과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됐죠. 대부분의 손님들은 저에게 호기심을 보였지만 친절했어요. 특히 할머니가 우리 며느리라고 소개하면 더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며느리요? 처음엔 이상했어요. 할머니와 저는 아무 관계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웃으시며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게 편해서라고 하셨어요. 저도 굳이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그 호칭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할머니가 갑자기 물으셨어요. 집은 어디 있어? 박정수 씨 집에 살고 있어요. 그 외진 곳에? 이제 혼자 사는 거야? 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결정을 내리신 듯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으로 와. 식당 위에 방 있어. 그냥 혼자 살기엔 너무 외지지 않아? 할머니의 제안에 놀랐어요. 하지만 정말 감사했죠. 박정수 씨의 집은 추억도 있었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 외진 곳이었거든요. 게다가 매일 마을까지 오가는 일도 힘들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방해되진 않을까요? 내가 제안했는데 뭐가 방해돼? 오히려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심심하지. 그렇게 저는 민재와 함께 할머니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식당 위층에 있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컸어요. 이사한 날 밤 민재를 재우고 거실에서 할머니와 차를 마셨어요. 박정수 아들 내미랑 어떻게 만났어? 할머니가 물으셨죠.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에서의 비극, 국제 결혼 브로커, 그리고 마지막 희망으로 선택한 한국행까지.
할머니는 묵묵히 들으시다가 한숨을 쉬셨어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따뜻함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눈물이 흘렀죠.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괜찮아. 이제 여기 있으니까. 할머니의 거친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에서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저의 한국 생활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는 이미 식당 준비를 시작하고 계셨죠. 저는 민재를 챙긴 후 할머니를 도왔고요. 점심 장사가 한창일 때는 민재가 식당 구석에서 놀거나 낮잠을 자곤 했어요. 우리 민재 착하기도 하지. 손님들이 종종 말했죠. 다른 아이들처럼 떼를 쓰거나 울지 않고 조용히 자기 놀이를 하는 민재가 신기했나 봐요. 사실 민재는 태어날 때부터 조용한 아이였어요. 마치 박정수 씨를 닮은 것 같았죠.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특별한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어요. 방금 지은 따뜻한 밥과 된장국, 몇 가지 반찬이었죠.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정성껏 제 그릇에 밥을 담아주시는 모습이 왠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많이 먹어. 요즘 너무 말랐어. 할머니의 말씀에 갑자기 눈물이 나왔어요. 텔아비브에 계시던 어머니가 생각났거든요. 어머니도 항상 제가 살이 빠졌다며 걱정하셨었죠. 갑작스러운 제 눈물에 할머니도 당황하셨어요. 왜 우는데? 밥이 맛없어? 아니요. 그냥. 어머니가 생각나서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밥그릇을 더 가까이 밀어주셨죠. 밥 먹어. 밥이 약이야. 그날 이후로 할머니와 저는 더 가까워졌어요. 할머니는 제게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더 열심히 가르쳐 주셨고 한국어도 천천히 가르쳐 주셨죠. 저도 이스라엘 음식을 만들어 할머니께 대접했어요. 특히 팔라펠과 후무스는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죠. 이거 맛있네. 메뉴에 넣어볼까? 그렇게 행복식당에는 이스라엘 코너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주문하는 손님들이었지만 점차 맛을 알아보고 찾는 단골들이 생겼죠. 저의 자신감도 조금씩 생겨났어요. 민재도 할머니와 정말 잘 지냈어요. 할머니는 일하시느라 바쁘셨지만 틈틈이 민재에게 작은 간식을 만들어 주셨죠. 민재는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불렀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말한 단어가 할머니였을 정도로요.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닫은 후 할머니와 소주 한 잔을 나눴어요. 처음 마셔보는 소주였는데 생각보다 강했죠. 할머니는 한 잔을 마시더니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예뻤어. 남편은 공무원이었는데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지. 우리 아들도 착했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아들이 5살 때였어. 시장에 같이 갔다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아이가 없어진 거야. 온 시장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어. 아이를. 잃으셨어요? 그래. 경찰도 찾아봤지만 소용없었어. 남편은 그 충격으로 술만 마시다가 병으로 돌아가셨고 나는 이 식당을 열었지. 바쁘게 살아야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힘드셨겠어요. 40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그 아이 얼굴이 생생해. 이름은 정수였어. 박정수.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정수? 박정수? 그냥 동명이인일까요? 혹시 그 아이 오른팔에 작은 점이 있었나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어떻게 알았어? 박정수 씨. 제 남편도 오른팔에 점이 있었어요. 할머니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도 안 되는 우연이었지만 동시에 가슴이 쿵쾅거렸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정수는 5살이었는데 기억도 있었을 텐데.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그때 시장에 큰 화재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 사고로 기억을 잃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할머니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가져오셨죠. 5살쯤 된 아이의 사진이었어요. 이게 우리 정수야.
사진 속 아이는 분명 박정수 씨와 닮아 있었어요. 특히 눈매가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너무나 큰 우연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만약 정말이라면, 박정수 씨가 할머니의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면?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박정수 씨의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 했죠. 아침 일찍 할머니께 박정수 씨의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민재는 할머니와 함께 있기로 했죠. 버스를 타고 시골로 향했어요.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집은 더 쓸쓸해 보였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가 가득했죠. 박정수 씨의 방으로 향했어요.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곳이었죠. 문을 열자 소박한 방이 나타났어요. 침대와 옷장, 그리고 작은 책상이 전부였죠. 박정수 씨의 흔적을 찾아 방 안을 살펴보았어요. 옷장 속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옷들이 있었어요. 주로 작업복과 몇 벌의 평상복이었죠.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서류와 함께 낡은 수첩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쳐봤죠.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꿈을 꿨다. 여자의 얼굴. 누굴까? 시장 냄새가 생각난다. 매캐한 연기 냄새. 큰 나무가 있는 공원. 어디였을까? 대부분 이런 단편적인 기억들이었어요. 마치 기억의 조각을 붙잡으려는 듯한 메모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결혼 브로커를 만났다. 이제 가족이 생길까? 가슴이 아팠어요. 박정수 씨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을지 느껴졌거든요. 책상 맨 아래 서랍에서는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를 열자 낡은 장난감 자동차 하나와 작은 손수건이 들어있었죠. 손수건 한쪽에는 정수라고 수놓아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말했던 것과 똑같은 이름이었죠. 그리고 상자 맨 아래에는 누런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신문 기사를 오려놓은 것 같았죠. 시장 대형 화재, 5세 아동 실종이라는 제목과 함께 1983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박정수 씨가 정말 할머니의 잃어버린 아들일까요? 시장 화재로 기억을 잃고 누군가에게 발견되어 자랐을 가능성이 있었죠. 그리고 우연히, 아니, 어쩌면 운명적으로 제가 그의 어머니를 만나게 된 것일까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사실을 할머니께 어떻게 알려드려야 할지,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박정수 씨를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아들인데 이미 떠나버렸다니. 상자와 수첩을 챙겨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푸른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따뜻한 봄 햇살. 마치 박정수 씨가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에게 가야 해요. 식당으로 돌아오니 할머니는 민재와 함께 작은 밀가루 반죽을 만들고 계셨어요. 민재의 손과 얼굴은 하얀 밀가루로 뒤덮여 있었죠. 할머니, 이야기 드릴 게 있어요. 할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민재에게 반죽을 좀 더 주시고 저와 함께 주방 뒤편으로 가셨어요. 무슨 일이야? 이것 좀 봐주세요. 수첩과 나무 상자 그리고 신문 기사를 할머니께 건넸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살펴보셨죠. 손수건에 수놓아진 정수라는 글자를 보시고는 숨을 들이켰어요. 이건 내가 수놓은 거야. 정수 5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장난감 자동차를 보시고는 더 크게 흐느끼셨죠. 이건 남편이 사준 거야. 정수가 너무 아껴서 항상 베고 잤어. 수첩의 내용도 하나하나 읽어내려 가셨어요. 시장 냄새, 연기, 큰 나무. 모두 할머니의 기억과 일치했죠. 정말 우리 정수였어. 할머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나 봐요. 저도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죠. 정수는 내 아들이었어. 할머니,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하지만 박정수 씨가 할머니의 아들이었다면 그건 민재가 내 친손자라는 거지. 할머니가 민재를 바라보셨어요. 반죽을 가지고 놀던 민재는 우리를 향해 웃음 지었죠.
그 웃음이 박정수 씨와 정말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 정말 정수를 닮았어.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재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민재의 작은 손을 잡고 가만히 바라보셨죠. 40년을 기다렸는데 내 아들은 찾지 못하고 손자를 만나게 될 줄이야. 민재는 할머니의 표정이 달라진 것을 느꼈는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할머니는 민재를 꼭 안아주셨죠. 내 손자. 우리 민재. 그날 저녁 우리는 식당 문을 일찍 닫았어요. 할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오셔서 박정수 씨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여주셨죠. 5살 때의 정수, 즉 박정수 씨는 정말 민재와 닮아 있었어요. 그날 시장에서 화재가 났어. 사람들이 모두 혼란스럽게 뛰어다녔지. 난 정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누군가 나를 밀쳤고 그 틈에 손이 떨어졌어. 그 후로 정수를 찾지 못했지. 할머니는 그날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살려 말씀하셨어요. 경찰은 아이가 화재로 사망했을 거라 했지만 난 믿지 않았어.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40년을 기다렸어. 박정수 씨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화재 트라우마로 기억 상실이 왔을 수도 있고. 그래, 아마도 누군가가 정수를 데려가 키웠을 거야. 착한 사람들이었겠지. 우리 정수가 이렇게 성실한 사람으로 자랐으니까. 할머니와 저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슬픔과 기쁨 그리고 놀라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였죠. 리아, 넌 정말 특별한 며느리야.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저도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다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민재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우연이 과연 우연일까? 이스라엘에서의 비극, 국제결혼, 그리고 할머니와의 만남까지. 마치 누군가가 계획한 것처럼 모든 일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아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작은 속삭임과 함께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행복식당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당이 되었죠. 한국 음식과 이스라엘 음식을 함께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곳이니까요. 저는 이제 한국어도 꽤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요리 솜씨도 많이 늘었어요. 민재는 어느새 3살이 되어 마을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금방 친구들과 어울리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민재가 착하고 총명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할머니는 식당 일을 점점 저에게 맡기시고 민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할머니에게 민재는 40년 만에 찾은 보물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매일 민재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함께 산책도 하셨죠. 이 식당은 언젠가 내 것이 될 거야.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놀라서 고개를 들었죠.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난 이제 나이가 많아. 앞으로 몇 년 더 있다가 이 식당을 내게 물려주려고 해. 내가 민재와 함께 여기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는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미리 이야기해두는 거야. 내가 없어도 너희가 잘 살 수 있도록. 할머니의 말씀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이제 할머니는 제 진짜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거든요. 아니, 어쩌면 친어머니보다 더 가까운 사이일지도 몰라요. 함께 울고 웃으며 보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삶에 점점 더 적응하면서 저는 새로운 꿈도 갖게 되었어요. 바로 사회복지사가 되는 거예요. 저처럼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특히 국제 결혼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 여성들을요. 난 내가 뭘 하든 응원할 거야. 할머니는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고 저는 마을의 평생교육센터에서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죠. 쉽지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 저를 외국인 며느리가 아닌 리아로 불러주셨어요. 길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민재 이야기도 물어보셨죠.
처음으로 이곳이 진짜 제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동네 축제가 있었어요. 할머니와 저는 식당에서 특별 메뉴를 준비했고 민재는 작은 한복을 입고 신이 나서 뛰어다녔죠. 리아 정말 고맙다. 축제 한가운데서 할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왜 저에게 고마워하세요? 내가 우리 정수의 아내가 되어준 것, 그리고 민재를 낳아준 것. 무엇보다 내가 내게 돌아와 준 것. 돌아왔다뇨? 그래, 넌 정수를 통해 내게 돌아온 거야. 그리고 민재도. 내 가족이 다시 완전해진 거지.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죠. 할머니, 저도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민재는 할머니와 함께 자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할머니도 좋다고 하셔서 둘이 같은 방에서 자게 됐죠. 저는 혼자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봤어요. 이스라엘의 하늘과는 다른 별들이었지만 같은 우주의 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저의 가족들도 저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요셉, 다니엘, 미리암. 그리고 엄마, 아빠. 보고 계신가요? 저 이제 괜찮아요. 새로운 가족을 찾았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왔어요. 마치 누군가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와 민재가 함께 웃으며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행이구나. 끔찍한 비극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따뜻한 결말을 맺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가족은 반드시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할머니가 40년 전 잃어버린 아들 박정수 씨, 그리고 그가 남긴 아들 민재. 그리고 저까지.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리아, 밥 먹자. 할머니의 부름에 옥상에서 내려왔어요. 테이블에는 따뜻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고 민재는 신나게 숟가락을 들고 있었죠. 네, 할머니. 지금 가요. 가족의 식탁으로 향하며 생각했어요. 정말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마음이 속한 곳을 찾았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갔어요. 어느덧 한국에 온 지 5년 민재는 벌써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오늘은 민재의 입학식 날이에요.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했죠. 새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선 민재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아들 정말 멋지네. 민재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어요. 민재는 수줍게 웃었죠. 할머니는 아침부터 민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준비하셨어요. 특별한 날이니까요. 민재야,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하고. 할머니의 말씀에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공부도 열심히 할 거예요. 할머니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으셨어요. 이 순간을 40년이나 기다려왔을 거예요. 손자의 입학식을 볼 수 있다는 건 할머니에겐 기적 같은 일이니까요. 입학식장은 학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외국인이라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몇몇 어머니들은 반갑게 인사하기도 했죠. 특히 행복식당의 단골 손님들이요. 리아 씨, 민재 입학 축하해요. 식당은 오늘 쉬는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쉬어요. 내일부터 정상 영업할 거예요. 입학식이 끝나고 민재의 교실로 갔어요. 담임 선생님은 젊고 친절한 분이셨죠. 민재를 소개하자 선생님은 밝게 웃으셨어요. 다문화 가정이군요. 걱정 마세요. 민재는 잘 적응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는 자랑스럽게 새 친구들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는 민재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한 표정이셨죠. 이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온 저는 잠시 사무실에 앉아 책상 위의 액자를 바라봤어요. 박정수 씨와 결혼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옆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가족 사진도 있었고요. 두 세계가 이렇게 한 책상 위에서 만나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수 씨, 오늘 민재가 학교에 갔어요. 정말 당신을 닮았더라고요.
작은 속삭임과 함께 저는 사회복지사 교재를 펼쳤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한 공부가 드디어 결실을 맺어 올해 초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일주일에 3번 지역복지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죠. 주로 국제 결혼으로 한국에 온 여성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처음 센터에서 만난 베트남 여성 하 씨가 생각났어요. 한국어를 거의 못하고 시댁의 냉대 속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죠. 저는 그녀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를요. 한국어를 배우면 세상이 넓어져요. 조금씩 배우세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몇 달 후 하 씨는 기본적인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그녀의 미소를 볼 때마다 제 일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70대 중반이 되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어요. 식당 일은 거의 저에게 맡기시고 가끔 특별 메뉴를 개발하거나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하시는 정도였죠. 대신 취미가 생기셨어요. 바로 블로그 운영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 대상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후 요리 블로그를 시작하셨거든요. 내가 평생 배운 요리 비법을 다 알려줄 거야. 사람들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 할머니의 블로그는 의외로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한국 전통 음식과 이스라엘 음식을 접목한 레시피는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죠. 몇몇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쑥스러워하셨지만 카메라 앞에서 의외로 당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늙어서 유명해질 줄은 몰랐네.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지만 그 눈빛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행복식당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블로그와 입소문 덕분에 손님이 늘어 공간을 확장했어요. 옆 건물을 임대해 좀 더 넓은 주방과 좌석을 마련했죠. 메뉴도 다양해졌고요. 이스라엘 코너는 이제 식당의 특색이 되었어요. 주말이면 도시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었죠. 직원도 2명 고용했어요. 한 명은 주방 보조, 다른 한 명은 홀서빙이었죠. 둘 다 마을에 사는 분들이었는데 일자리를 드릴 수 있어 기뻤어요. 민재가 학교에 적응하는 동안 저도 지역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고 마을 축제준비위원회에도 들어갔어요. 처음엔 외국인이라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죠. 오히려 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센터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안받았어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정체성 교육 프로그램이었죠. 한국과 외국 문화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양쪽 문화의 가치를 알려주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맡아도 될까요? 센터장님은 기뻐하셨어요. 리아 씨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어요. 당신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민재에게 이스라엘 문화를 어떻게 가르쳐 왔는지, 그리고 한국 문화와 어떻게 조화시켜 왔는지 되돌아봤죠. 민재에게는 두 나라의 전통과 언어를 모두 알려주고 싶었어요. 비록 아버지가 없지만 그의 뿌리는 두 문화에 모두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민재에게 물었어요. 민재야, 엄마가 학교 친구들에게 이스라엘 문화를 소개하는 수업을 할 건데 같이 도와줄래? 민재는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과자도 나눠줄게요. 다음 주 수업은 큰 성공이었어요. 민재와 함께 준비한 이스라엘 전통 과자와 노래, 그림책 등을 소개했죠.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민재는 자랑스럽게 친구들 앞에서 이스라엘 인사말을 가르쳐 주었고요. 샬롬. 이건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들이 따라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문화는 나눌수록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이날 이후 센터의 다문화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열리게 됐고 저는 그 중심에서 활동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받았어요. 제가 지원했던 다문화 가정 지원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게 된 거예요. 제 경험과 활동을 바탕으로 쓴 에세이였는데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나 봐요. 리아 씨의 이야기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개인적 상처를 극복하고 다른 이들을 돕는 과정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상장을 받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객석에는 할머니와 민재, 그리고 센터 동료들이 앉아 있었죠. 그들의 박수 소리가 제 귀에 울렸어요.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가족으로 받아준 한국, 그리고 제 곁에서 항상 힘이 되어준 할머니와 아들 민재에게 감사드립니다. 시상식 후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리아, 정수가 널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박정수 씨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재를 재우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옆자리에 할머니가 오셔서 함께 하늘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그래, 내가 자랐던 곳이니까 한번 가보고 싶어. 내년 여름에 가볼까요? 민재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좋지. 내가 아직 건강할 때 가보자.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이제 귀국이 아니라 여행이라는 의미였죠. 제 집, 제 삶의 중심은 이곳 한국에 있었으니까요. 겨울이 다가오며 행복식당은 더 분주해졌어요. 연말 특별 메뉴를 준비하고 예약도 많이 들어왔죠.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열고 한 무리의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놀랍게도 그중 한 명이 제 이스라엘 친구 라헬이었습니다. 리아, 정말 너구나. 라헬은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믿을 수 없는 재회였죠. 라헬, 어떻게 여기에? 한국 여행 중이었어. 그런데 블로그에서 이스라엘 마이너스 한국 퓨전 요리를 보고 혹시나 해서 왔는데. 정말 너였어.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라헬과 그녀의 친구들, 할머니, 민재, 그리고 저. 다양한 문화가 한 식탁에서 만났죠. 라헬은 민재에게 이스라엘 동화책을 선물했고 할머니는 라헬에게 직접 만든 한복 작은 인형을 선물하셨어요. 리아, 너 정말 달라졌다. 행복해 보여. 라헬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정말 행복해. 여기서 내 삶을 찾았으니까. 라헬은 며칠 더 머물다 갔어요. 그녀를 통해 이스라엘 소식도 들을 수 있었고 옛 친구들의 근황도 알게 되었죠. 슬픈 기억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픔 없이 그 시간들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민재의 첫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됐어요. 성적표를 받아온 민재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죠. 엄마, 선생님이 제가 그림 잘 그린대요. 민재의 그림 실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사람 얼굴을 그리는데 재능이 있었죠. 할머니는 민재의 모든 그림을 식당 벽에 전시했어요. 손님들도 민재의 그림을 보며 칭찬해 주셨고요. 이렇게 재능이 있으니 미술학원에 보내볼까? 할머니가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민재는 방학 동안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곧 즐겁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미술 선생님은 민재의 색감과 표현력을 높이 평가하셨어요. 민재는 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독특한 시각이 있어요.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민재가 자신의 이중 문화적 배경을 강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죠. 방학 중에는 가족 여행도 다녀왔어요. 제주도로요. 민재에게 바다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처음에 망설이셨지만 결국 함께 가기로 하셨죠. 비행기를 타는 것이 할머니께는 생애 첫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높이 올라가네. 구름이 발밑에 있어. 할머니의 신기해하는 모습에 민재는 깔깔 웃었어요. 할머니, 이제 비행기 타는 거 무섭지 않죠? 그래, 이제 괜찮아. 내년에 이스라엘도 잘 갈 수 있겠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오름, 귤밭.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요. 민재는 해변에서 조개를 줍고 할머니는 흑돼지 바비큐를 맛있게 드셨죠.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또 하나의 큰 결정을 내렸어요. 바로 한국 국적을 신청하기로 한 거예요. 5년이 지나 자격이 되었고 이제 이곳이 제 진정한 고향이라고 느꼈으니까요. 정말이니? 할머니가 놀라워하셨어요. 네, 할머니.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에요. 민재의 나라가 제 나라이기도 하고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 포옹 속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죠.
국적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센터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한국어 시험과 면접을 준비하며 더 열심히 공부했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배웠습니다. 이제 1년 후면 한국 국적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공식적으로 이중 국적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과 한국 두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모두 품은 사람으로요. 오늘 밤 민재의 숙제를 도와주고 나서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하얀 눈이 마을을 덮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엄마, 눈이 와요. 민재가 기뻐하며 달려왔어요. 그래, 정말 예쁘지? 내일 눈사람 만들어요. 아이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소소한 행복이 우리 삶을 빛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들고 오셨어요. 추울 테니 이거 마셔. 세 사람이 창가에 나란히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필요 없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문득 제 인생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스라엘에서의 행복했던 시간들, 갑작스러운 비극, 절망 속에서의 한국행, 박정수 씨와의 만남, 민재의 탄생, 할머니와의 인연.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인생은 끊임없는 여정이지만 그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는 걸 배웠어요. 박정수 씨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게 민재라는 선물을 주었고 할머니는 제게 다시 가족이라는 의미를 알려주셨죠. 민재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졸린 눈으로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죠. 할머니는 조용히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셨고요. 이 순간 이 작은 행복이 바로 인생의 의미가 아닐까 싶었어요. 우리는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상처는 이제 아물었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랑이 자라났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민재가 잠에 빠지며 중얼거렸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아가.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 가족 참 복이 많지? 네, 할머니. 정말 그래요. 우리는 운이 정말 좋아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가족은 정말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마음의 연결은 어떤 슬픔이나 거리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요. 밤이 깊어가고 민재를 침대에 눕히며 귓가에 속삭였어요. 언제나 너의 곁에 있을게, 우리 아들. 할머니의 방을 지나치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보고 계셨죠. 박정수 씨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어요. 할머니, 주무시지 않고 뭐 하세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정수가 처음 학교 갔던 날도 이렇게 눈이 왔었어. 할머니 옆에 앉아 함께 앨범을 봤어요. 사진 속 어린 정수는 정말 민재를 닮았어요. 같은 눈매, 같은 미소. 할머니, 정수 씨가 지금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그럼 분명히 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널 고맙게 생각하고 있을 거고. 저도 정수 씨에게 고마워요. 민재를 저에게 주셨으니까요. 할머니와 저는 손을 맞잡았어요. 서로에게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는 두 여자. 그리고 우리를 연결해준 한 남자와 한 아이의 이야기.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야.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할머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창밖으로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것 같았죠.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가족은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가족은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추억으로 완성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가족을 잃었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민재의 등굣길에 동행하고 할머니와 함께 식당을 열고 센터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이 모여 우리의 삶,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는, 때로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이야기를요. 창가에서 마지막으로 눈 내리는 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놀라운 여행이구나. 그리고 저는 이 여행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재와 할머니 그리고 제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박정수 씨와 함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